드디어 다시 친환경 투자할 때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 친환경 투자가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은 얘네가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슬슬 이게 또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COP라고 아시나요? 그 유엔에서 하고 있는 기후와 기온에 대한 협약인데, 여기서 이제 그 협약국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 걸 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석탄을 감축하고 석유를 어떻게 덜 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건데, 이게 매년 11월이나 12월에 열리고, 올해 COP28 같은 경우에는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열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제가 거의 한 3년, 한 4년 정도 계속 보던 것들인데, 이 COP가 열리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에 10% 정도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영상 좀 끝에 가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이게 딴 걸 좀 봐야 돼서 그래요. 지금 안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오늘 볼 얘기는 이제 친환경 기후 쪽인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지중해가 유럽의 새로운 에너지 파워하우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전력소가 될 수 있을까? 주로 다루는 거는 태양광과 이제 수소 연료 그쪽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게 COP25였죠? 그때가 2019년도부터 우리가 좀 그 친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러나면서 COP라는 그 회담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이 올라갔어요. 2019년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석탄도 감축하고 뭐도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 유럽 국가에서 특히 그러면서 인도나 이런 나라에 엄청 욕을 했죠. 막 개발도상국에 너네들이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게 옳지 못하다, 이런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스킵하고 2021년도에 가서도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더 신났죠. 왜냐면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풀고 있고 금리는 낮고 투자자들은 돈이 너무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COP26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진짜 친환경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가지고, 아시죠? 그때 친환경 엄청 올라갔던 거, 막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올라왔어요. 수소도 있었지. 그랬다가 2022년도에 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던 그런 친환경 같은 거 싹 다 올스톱 해버리고, 아시죠? 그 석탄 발전소 다시 떼고 시작하고, 천연가스 돌리던 거 다 천연가스 못 돌리니까 기름 쓰고 다른 원전 같은 거에 돌리고, 이런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도랑 그런 나라들한테 되게 눈초리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너네들 뭐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니네들이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렇게 다시 석탄 쓰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좀 친환경적 헤게모니를 좀 잃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COP27 2022년도 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COP28로 넘어와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죠. 조만간 열릴 건데, 사실 저는 다시 친환경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후가 실제로 뭐 기후가 나빠지는 거 모두가 알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사실 크게 이유가 아니고, 두 번째 이유인데 지정학적 이유예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전쟁 비용 자체를 거의 대부분 석유나 그런 화석 연료에서 얻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좀 저지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거는 화석 연료를 못 쓰게 하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돌리게 되면은 러시아 힘도 빼고 자신들의 그런 그 석유 디펜던시한 그 화석 연료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것들에서 좀 탈피할 수 있으니까, 이번 협약은 좀 그쪽에 중심될 것 같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석유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석유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 방안이나 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딱 이 기사가 뜬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떴을까요? 갑자기 조용하다가. 그래서 일단 이 기사를 한번 듣고 오시고 다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럼 같이 한번 들어봐요. 울루르카의 관광객들은 이제 아름다운 지중해선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소로 움직이는 경제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태양열 발전소가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하여 무탄소 연료를 생성하는 전해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수소는 버스를 추진하고 섬의 가스 그리드에 주입되며 호텔과 항구의 연료 전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수소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계 결함으로 인해 미국 기업인 커민스가 만든 전해조는 리콜되었으며 재생에너지에서 추출한 친환경 수소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버스의 수소 연료 전지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도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유럽 정부는 지중해 유역에서 더 넓은 범위의 친환경 수소 경제가 등장하여 이 지역이 이미 북해 주변에서 형성되고 있는 풍력 중심의 북부 발전소에 대응하는 태양 에너지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리턴은 큽니다. 유럽 남부 발전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유럽 대륙은 값싼 재생 가능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고 탄소 배출 중공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는 항상 에너지의 통로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지중해의 에너지원은 노예로 잡혀온 아프리카인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천연가스이지요. 6개의 파이프라인이 유럽과 아프리카 및 중동을 연결하며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의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자연에너지를 수확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자랑합니다. 특히 태양열 발전량은 막대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은 평균적으로 평방미터당 연간 4,500kWh의 햇빛을 받고 있으며 모로코는 독일보다 2배 많은 5,500kWh의 햇빛을 받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의 사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전소를 위한 충분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로코와 모리타니의 일부 지역에서는 햇빛과 바람이 풍부하여 수소전기 분해기를 거의 쉬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희귀한 스윗 스팟을 형성합니다. 독일의 에너지 및 건설 회사인 베이와에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베네딕트 오트만은 전 세계의 이런 곳은 10곳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저장고를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수십 개의 기업이 후원하는 협회가 사하라 사막을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로 덮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9년에 설립된 데저텍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기술 비용 때문에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선을 수확하되 더 좋고 저렴한 수단의 개발이 이 아이디어의 부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의 평균 전기 비용은 2010년 킬로와트시당 0.45달러에서 지난해 0.05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필요한 곳까지 북쪽으로 운송하는 것도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저텍의 계획에는 용량이 제한적인 해저 케이블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해조로 전기를 수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액체 암모니아와 같은 가스 또는 유도체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몇 년 안에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1.5달러 미만이 되어 천연가스에서 추출하지만 생성된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해야 하는 청색 수소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부의 에너지 수요도 데저텍 시대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소와 그 파생물은 유럽의 철강 및 화학산업을 위한 무탄소 공급 원료로서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소비 목표로 설정한 2천만 톤 중 상당량이 남부 변두리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강국으로서의 지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위한 시장을 개척해야 하며 많은 경쟁업체가 있는 규제 완화의 장에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로비 단체인 독일 에너지 및 물산업협회의 커스틴 웨스트팔은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것은 미묘한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수소의 가용성과 가격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는 결국 생산업체들이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 역시 위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양쪽 시장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 연결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수소는 먼저 암모니아 형태로 선박을 통해 운송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액체 수소는 영하 253도로 유지해야 하므로 이동이 까다롭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운송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렌체 규제대학의 제임스 니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전 세계의 선박을 용도 변경해도 연간 약 6,500만 톤만 운송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 가스 네트워크를 수소용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새로운 암모니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혼란은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중해 유역에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3가지 통로는 모두 문제가 있는 영토를 통과합니다. 모리타니에서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수소는 서사하라를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모로코가 과연 이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고려 중인 대안으로는 카나리아 제도를 경유하는 해상 경로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일단 건설되면 정치적 간섭에 취약합니다. 2021년 11월 알제리와 모로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모로코의 가스전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가스 흐름이 이웃 국가인 스페인 영토를 경유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유럽 내부의 상황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스페인에서 기존 인프라를 통해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수중 파이프라인에 대한 합의는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간의 논쟁에 여전히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프랑스 기업 에어리퀴드는 자체 수소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유럽위원회가 수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수소 가속기부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유럽 수소은행에 이르기까지 6개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위원회가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회원국이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알제리와 튀니지에서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연결되는 3,300km의 수소 파이프라인에도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수소 프로젝트는 유럽 부흥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의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일부 회원국은 더 빨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를 친환경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국가 전략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중공업의 탈탄소화에 필요한 수소의 최대 70%를 수입해야 하는 독일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자국 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80억 유로 이상을 책정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 외무부는 주요 국가에 6개의 수소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수소 외교에 열의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경제부가 수소 거래 플랫폼인 H2글로벌을 설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은 수소 경제를 위해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양광 발전소와 전해조 농장이 세워지는 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현지 일자리 창출, 전력망 업그레이드, 그리고 많은 양의 순수한 물이 필요한 전해조를 위한 담수화 플랜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독일은 중공업의 일부가 수소가 생산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지도는 항상 에너지 지도를 따라갑니다. 라고 싱크탱크인 브루겔의 시몬 타글리아 피에트라는 말합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처럼 예측할 수 없는 권위주의 정권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러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의 안드레아스 골드타우 역시 수소에 대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독일은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유럽의 남부 발전소가 속도를 내게 된다면 마요르카와 같은 곳은 해변과 밤문화뿐만 아니라 수소 전해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수소나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그 아프리카 북부나 남부 유럽에 대해서 굉장하게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굉장하게 수소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티커가 하이드로였나? 네, 제가 뽑아놨는데 얘네들이었죠. 네, 지금 뭐 살벌하게 떠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그 당시에 굉장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걸 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얘네가 수소 밸류 체인 자체를 만들지 못했었고 우리가 수소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좀 희망? 그런 것만 갖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딱 주가에 나타나 있었죠. 이렇게 그냥 흘러내려가는. 왜냐면 지금 뭐 실적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랬는데 여기서 보셨다시피 점점 그 수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채산성과 이제 좀 기술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얘네들이 어쨌든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좀 수소 쪽도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도 있었죠. 태양광도 아마 지금 되게 안 좋을 텐데 지금 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거거든요. 탄이라고. 네, 뭐 얘도 뭐 당연하겠죠. 태양광도 뭐 물론 많이 핫했지만 이때, 그렇죠? 이때 핫했지만 얘도 결국에는 그렇게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번에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종목이 ICLN이었나? 네, 맞을 거예요. 한동안 안 본 거여서. 이게 그 ICLN이라고
전 세계 그 친환경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2018년까지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2018년 전에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친환경이 뭔지 관심도 없다가 2019년도부터 묘하게 좀 친환경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이날에 이제 그 COP가 이날이 25가 하던 날이거든요. 이날이 12월 2일 날 2019년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대충 한 8%가 그냥 무난하게 올라. 물론 더 올랐죠. 근데 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끝까지 안 보고 빨리 나와야 되니까 대충 8%가 오르고요. 이때는 뭐 그냥 제가 대충 그었는데도 뭐 거의 14%, 15%가 진짜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 이때 저금리고 다 뭐 돈 풀겨서 그런 거 아니냐. 2022년도 어떻냐 보면은 네, 2022년도 이게 보이시면은 2022년도 11월 7일쯤이에요. 물론 이때 나스닥이 오르기도 했지만 뭐 애초에 이때 그냥 금리 뭐 5%대였고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도 이날이 아마 11월 8일인가 9일 날이었을 텐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난하게 10% 올려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시 바닥이고 있고 되게 안타깝게 지금 오늘 얘가 지금 거의 7%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CPI 나온 날인데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보니까 좀 자리는 좀 좋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제가 계속 봤었으면 한번 들어갈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11월 31일인가 30날에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COP 38에 맞춰가지고 이거 조금 들어갔다가 한 10% 정도 먹고 나온다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제가 이코노미스트나 그런 블룸버그 이스라엘 때도 그렇고 하면서 제가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어느 기업 같은 걸 발굴하거나 자금이 기업의 쏠리는지 재무제표 이런 걸 같은 걸 가지고 보고 그런 쪽이 아니라 저의 주된 투자 거의 모델이기 이제 때문에 외신 계속 같은 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받아보면서 싶었어요. 이코노미스트 그래서 블룸버그나 계속 아니면 포브스 블룸 디플로마트 이런 걸 이코노미스트랑 보면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환경이 환경이 어떻게 어떻게 변하고 있고 네, 어떤 경제 쭉 전쟁이 한번 터지고 따라보는 시간이 거기서 불평등이 됐으면 생기고 좋겠어요. 정보의 감사합니다. 비대칭이 생기고 네, 그런 오늘 거에 여기까지예요. 집중해서 좀 들어가는 투자의 다음에 또 봬요.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구리에 대한 이야기도 며칠 전에 제가 올렸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이제 구리가 더 이상 그런 경기 화랑의 징표보다는 친환경적인 산업의 바로메트로 쓰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소랑 이제 태양열 같은 거 이제 설비 깔려면은 무조건 구리선 들어가야 되고 구리 파이프라인 연결해야 되고 다 연결되는 이야기여서 꼭 봐야 되거나 나중에 연관이 있을 만한 기사들을 계속 올릴 거고요. 이거를 그냥 크게 외운다? 이런 공부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지나가고 또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때 그 일이 이렇게 어떤 일의 시그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